그날 어두운 그림자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나미코는 왜 자신의 몸을 기어이 부엌으로 옮기려 했던 것일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면 삶의 마지막 순간임을 감지한 것일까? 그 궁금증은 지금도 다카바 사토루를 괴롭히고 있다. 그는 아내가 숨진 그 집을 떠날 수 없는 남자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아직도 그날의 기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넘기며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 헤맨다. 어쩌면 그 어떤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그는 악착같이 그날을 재구성하려 애쓴다. 사토루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의 삶이 완전히 멈춰버린 수십 년 전의 그날이다. 그의 눈은 지친 기색으로 다시 한번 수첩의 페이지를 넘긴다. 각 페이지마다의 기록들은 하나하나가 그날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 사토루는 마치 탐정처럼 각 단서와 기록을 묶어가며 무언가를 찾아내려 하지만 결국엔 더 많은 의문만을 남긴 채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99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의 평화는 참혹한 사건으로 깨어졌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악몽의 서막이었다. 오전 9시 사토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서 일터로 향했다.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에게 주말은 휴일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나미코는 병원에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전날부터 아픈 2살짜리 아들 고에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아과 병원을 찾아야 했다. 약 2시간 후 나미코와 고에이는 소아과 병원에 도착했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11시 40분쯤이었다. 이웃 주민의 목격에 따르면 나미코와 고에이는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금방 깨어졌다. 오후 2시 30분 나미코는 집을 찾은 아파트 주인에 의해 비극적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관을 등진 채 부엌 쪽으로 엎드려 있던 그녀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목 주변에는 여러 창상이 있었다. 손에는 공격을 막으려 한 듯한 상처가 있었다. 그 시각 고에이는 무사히 부엌 식탁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나미코의 사인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인한 것이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다. 사토루와 고에이의 삶은 그날 이후 영원히 변해버렸고 25년간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의 기억은 사토루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몽으로 그리고 미해결의 고통으로 남아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끝없는 탐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는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미코의 피와 함께 범인의 피도 발견된 현장. 경찰은 현관 복도에서 나미코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우측에 위치한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서 피 묻은 손을 씻은 뒤 열쇠 구멍을 통해 복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현관 바닥에 남겨진 신발 자국은 범인의 흔적을 명확히 나타냈다. 범인은 도망치는 도중에도 치밀함을 보였다. 혈흔은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까지 이어졌는데 직선 거리로는 단 6분이면 닿을 거리였다. 하지만 범인은 사람들이 많은 길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동했다. 그는 동네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도주 중에 공원 화장실에 들러 손을 다시 씻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혈흔이 끊어진 지점에서부터는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된 이유다. 경찰은 여러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특징을 추려냈다. 40에서 50대 여성, 혈액형 B형, 키 160cm,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파마 머리, 신발 사이즈 240mm.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만든 몽타주 전단지가 지역 전역에 배포되었다. 나미코와 용의자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범행 현장에서 도난당한 금품이 없었기에 단순 강도 살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나미코는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으며 초인종이 울리면 방문자를 부엌 창문으로 먼저 확인한 후 문을 열었다고 한다. 즉, 용의자는 나미코가 집에 들일 만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다. 또한 토요일에도 사토루가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둘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나미코를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죽였다는 점, 자신보다 젊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며 공격했다는 점은 범인이 극도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경찰이 나미코의 사망 시각을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로 좁힌 이유는 이웃들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시간대에 나미코의 집에서 언쟁 소리, 쿵하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급히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여러 수수께끼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나미코의 사망 직전 행적이다. 그녀는 남편이 출근한 직후 오전 9시 전후에 집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9시 30분쯤에 택배 기사가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어서 부재중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나미코의 친구가 오전 10시 20분과 10시 40분에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렇다면 진료를 받은 11시 1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나미코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나미코가 집을 떠난 후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범인을 만났다고 추정했다. 그곳에서 격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찾아온 범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시나리오였다. 이 역시 지인에 의한 원한 살해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찰은 부부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뚜렷한 원한 관계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범행 당일 부엌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산균 음료도 수수께끼를 더했다. 현관 앞에는 누군가 음료를 마시다 뱉은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토루는 그 상표를 본 적이 없었고 가족 중에도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없었다. 범인의 물건으로 보였다.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 제품은 나고야시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니시미카와 지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다양한 추측만을 불러일으켰다. 범인이 음료수 방문 판매원일 수도 있고 니시미카와 지역 거주자일 수도 있었다. 혹은 일부러 니시미카와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결국 나미코가 어디선가 그 음료를 받아 마셨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수수께끼들이 사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며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나미코의 아들 고에이였다. 당시 그는 2살에 불과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고 그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았다면 사건이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3살 무렵 고에이는 엄마가 어떤 아줌마와 싸웠어 라고 한 번 말했고 4살 때는 편의점 아줌마가 들어왔어 라고 사건에 대해 또 한 번 언급했다. 하지만 이 증언은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경찰은 편의점 아줌마라는 고에이의 진술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고에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용의자의 몽타주가 그려진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고에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편의점 아줌마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은 물론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어린 목격자의 고백은 사건의 수수께끼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고에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자랐으며 자신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여전히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세상에서 점점 잊혀가던 나미코를 두고 남편 사토루는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아내와 살던 아파트는 그의 개인적인 수사본부로 남았다. 그는 임차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매달 5만 엔의 월세를 납부했다. 퇴직 후 연금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20년간 수천만 엔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왔다. 아내가 살해당한 그날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아파트의 현관에는 아직도 범인의 신발 자국이 남아있다. 붉은 혈흔이 변색되어 검게 새겨진 흔적이다. 나미코가 즐겨 들었던 CD와 다른 유품들도 그 상태 그대로다. 벽에 걸린 달력은 1999년 11월 13일에 멈춰있다. 사토루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이곳을 찾아와 아내가 숨졌던 자리에 앉아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동안 들어온 새로운 제보가 없는지 샅샅이 뒤져본다. 이렇게 집념으로 버티며 진실을 추적하는 동안 사토루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살인사건 유가족들의 모임, 소라노카이 하늘나라의 모임 활동을 통해 2010년 일본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였던 나미코 사건의 공소시효도 소급 적용으로 없어졌다. 이제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고에이는 성장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광고회사에 취직하여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토루는 아내에게 혼자서 아들을 잘 키워내겠다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제 다시 사토루의 초점은 오롯이 범인을 찾는 데로 향하고 있다. 이른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단 하나. 범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사토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범인이 누군지 몰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사라졌지만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인밖에 모르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